딜사이트 마감 노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정지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진혁입니다. 일본은행이 넉 달 만에 기준금리를 25bp 인상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27개월 연속 웃돌았고요. 더불어서 최근 역사적인 엔저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도 이 같은 결정의 근거가 됐습니다. 자, 이로써 일본의 단기 정책 금리는 2008년 이후 최고 수준이 됐는데요. 이에 따른 변동성도 대비하시면서 오늘 시장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거래소 쪽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선과 방산, 밸류업 등의 종목들이 불안한 시장 안에서도 든든하게 받쳐주는 분위기인데요. 더불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5장 들어서 상승 탄력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AMD의 2분기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요. 더불어서 3분기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이 되면서 시간의 거래에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코스피 지수 0.48% 오름세고요. 2,75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거래소 쪽 분위기 살펴봤고요. 이어서 코스닥 쪽은 어떤가요? 네, 코스닥 쪽은 분위기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자, 하락 출발했지만 10시쯤에 상승 반전하더니 또 다시 떨어졌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오후 들어서는 다시 올라오나 싶었지만 지금은 방향을 또 아래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낙폭을 조금 키워가고 있는데 800선이 무너진 모습입니다. 자, 오늘 반도체 소부장 쪽에 모처럼 수급이 돌아오고 그리고 기후 대응댐, 우크라 재건, 대왕고래 같은 여러 가지 테마도 관심을 받고 있는데 시가총액 상위에 자리하고 있는 2차전지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쉬어가면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와는 또 다른 방향으로 계속해서 흘러가면서 투자자들이 방향 잡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끝까지 투자 인사이트 잘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7월의 마지막 거래일 딜사이트 TV 마감노트 필기 시작합니다. 이슈노트와 함께 하시죠. 오늘장 핫한 이슈 점검하고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탁솔루션 이슬이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자, 더위를 이기는 음식료주 전략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가 하반기 주도주가 될 수 있을까요? 이에 따른 전략들 세워보고요. 건설주가 최근 반등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매수해도 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먼저 음식료 쪽 얘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 주식 공부를 막 시작할 때 음식료 하면 내수주라고 공식처럼 배웠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체질 개선이 되면서 수출주 그리고 성장주로서 거듭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불닭볶음면의 매운맛처럼 주가가 잘 가다가 또 하반기 들어서는 살짝 눌리는 분위기인데요. 지금의 하락을 좀 어떻게 이해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기간 조정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이제 하락을 할 때 그 요인을 좀 보셔야 되는데 사실 이제 악재가 있는 하락은 당연히 안 좋은 거겠죠. 네, 투심 악화로 좀 볼 수 있겠지만은 사실상 지금 음식료 업종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너무 좋습니다. 특히나 이제 상반기에도 이제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갱신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는 더 좋을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주가가 고점 대비 하락을 했다라는 것은 저는 건전한 조정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어느 정도 이제 고점에 올라가다 보면은 또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펀더멘털 자체가 악화가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중장기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 음식료 업종에 대한 그런 전망은 굉장히 좀 밝다, 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우선은 이제 방금 앵커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수출 확대가 굉장히 좀 생각보다 이제 크게 확장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내수에 많이 갇혀 있었었죠. 근데 최근 들어서는 완전히 무슨 수출주로 지금 변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그 이제 고령화 사회로 좀 진입을 했고요. 또 저출산 문제가 있다 보니까 네. 빨리
빨리 지금 이제 내수를 좀 탈피를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근데 이걸 지금 이제 이뤄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밸류에이션도 사실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프리미엄 확장 국면에 있는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 이제 2011년도에 이제 PR이 9배에서 15년도까지 봤을 때 한 20배 넘게 증가를 했거든요. 네. 근데 현재는 이제 수출주로 변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PR이 한 10배에서 11배 수준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최소한 PR이 한 15배까지는 좀 가야지 적정 가격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네. 여전히 이렇게 많이 올랐음에도 네,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여전히 이제 중장기적 관점에서 투자 관점은 좀 유효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펀더멘털이 변한 것은 없다. 최근의 주가 조정은 좀 건강한 조정 정도로 인식해보면 됐겠다라는 부분들 말씀 주셨습니다. 사실 음식료주, 뭐 K푸드 종목들 굉장히 잘 가면서 시장 안에서 여러 가지 뭐 별칭이 생겼습니다. 김 갖다가 혹자는 검은 반도체라고 얘기를 하고 또 삼양은 삼비디아라고 한때 불리기도 했잖아요. 그만큼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다라는 거겠죠. 근데 K푸드 별 종목이 다 올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종목 잘 골라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기준 세워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그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그 라면 수출량은 뭐 이제 뉴스 많이 보셔서 아실 거예요. 특히 이제 해외 매출 비중이 한 70%가 지금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한 수출주로 지금 바뀌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을 이어가는 게 이제 그 CJ 제일제당 그리고 이제 농심 쪽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북미 중심으로 이제 그 냉동식품이 이제 굉장히 좀 잘 팔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CJ 제일제당의 경우에는 그 최근에 들어서 또 이제 그 2분기 실적을 좀 보게 되면은 사실 예상치보다는 조금 저조했어요. 네, 이제 너무 이제 폭발적으로 좀 기대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쉽지만은 하반기로 갈수록 네, 좀 실적이 좀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선은 이제 해외 매출 비중 높은 기업을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결국에 이제 수출도 중요하지만 이 원재료 가격이 많이 좀 상승을 했었습니다. 2분기 때까지. 네. 그래서 이제 2분기 실적들이 대부분 좀 부진하게 나왔었는데 이 해외 제품의 경우에는 국내보다 네, 판가 인상이 훨씬 용이합니다. 네, 그리고 가격도 네, 특히 북미 같은 경우에는 국내랑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비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그 수익성 방어에 있어서는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굉장히 좀 좋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 중에서 이제 그 탑픽 종목을 좀 꼽아 보자면 네. CJ 제일제당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2분기 실적은 조금 그 원가 변동이 좀 있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이제 부진했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곡물값이 또 안정이 될 것으로 네,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곡물값 상승의 이제 주요 원인이 뭐였냐면은 이제 그 라니냐 현상, 네, 이상기후 현상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찌됐든 이제 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 있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상반기보다 좀 더 나은 환경인 건 뭐냐면 지금 이제 그 원가 상승의 원인이 결국에 이제 전쟁도 있거든요. 네.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면서부터 상승을 했고 지금 이제 이상기후 현상까지 더해지면서 이제 곡물값이 좀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결국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만 좀 종전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상반기보다는 훨씬 더 이제 좀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음식료주의 가장 큰 리스크는 이제 원가 상승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에 하반기로 갈수록 이런 리스크 요인이 제거가 된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조정을 좀 많이 받았는데 사실 추세가 꺾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로 간다면은 사실 이제 전고점 이상까지도 좀 돌파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된다라는 부분 CJ 제일제당 음식료주 안에서 탑픽 종목으로 꼽아 주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바이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하반기 바이오가 주도주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시장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일단 알테오젠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유독 알테오젠을 얘기하면서 전문가분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워딩을 좀 세게 하시더라고요. 주가가 뭐
우주까지 갈 거라는 둥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슬이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우주까지 갈까요? 일단은 이제 그 흐름은 좋아요. 네. 이제 추가 상승 가능성도 있지만은 사실 지금 주가 보면은 끝도 없이 올랐기 때문에 분명히 기간 조정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아무리 좋은 종목도 굳이 이제 무리해서 추격 매수를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내려온다면 그때부터 조금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피하 주사제 관련해서 네. 산도스타도 이제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사실상 그 판권을 이전을 해주고 기술료만 어느 정도 받았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이제 마일스톤뿐만이 아니고 거기 현지에서 이제 매출액이 판매가 되는 대로 이제 로열티까지도 또 받을 것으로 보이고 있죠.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사실 수입에 대한 가능성은 완전히 좀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사실 이번에 이제 재계약한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앞으로의 어떠한 그런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 물론 이제 잘 팔려야겠죠. 네, 이 부분은 좀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이전과의 어떠한 그런 수익 구조가 좀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충분히 이제 지금보다 좀 더 주가가 이제 상승할 여력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신규 관점에서 접근하기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이긴 해요. 그래서 네. 급하게 좀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이제 지금 가격대부터 한 10%에서 20% 정도 하락을 했을 때 분할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정말 이제 좀 크게 본다라고 한다면 정고점을 넘어서 최소한 이제 35만 원대까지는 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바이오 시장 안에서 트렌드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상반기에는 비만 쪽이 완전 꽉 잡았잖아요. 이제 하반기 대장은 누가 될까 고민이 깊은 시점인데요. 많이 거론되는 게 신약 쪽이나 CDMO 쪽이더라고요. 이슬이 대표님 의견은 어떤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CDMO 쪽이 좀 더 안정성은 있다. 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신약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CDMO 쪽이 좀 더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FDA 그 승인 건수 자체는 굉장히 좀 많지만은 사실상 뭐 미국과 대비했을 때 이런 블록버스터급 신약은 굉장히 좀 부족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제 또 생산 시설은 또 너무 잘 되어 있는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쪽이 좀 더 부각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CDMO 쪽이 이제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항암제 시장이 계속해서 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항암제 시장은 앞으로도 이제 뭐 ADC, 뭐 이중항체 이쪽으로 지금 빅파마 기업들이 많이 좀 뛰어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 지금 이제 또 한 가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이제 미국에서 생물보안법에 대한 통과 기대 가능성도 좀 많이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움직임들이 이제 CDMO 기업들의 어느 정도 주가상에 좀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실질적으로 지금 뭐 레고캠바이오 같은 우리나라 기업들도 협력사가 원래는 이제 중국의 우시바이오로직스였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아무래도 생물보안법에 대한 어떠한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국내 협력사들로 많이 좀 돌리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벌써부터 좀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또 신약 규제에 대한 완화 부분도 좀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바이오시밀러 쪽에 긍정적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 단가가 너무 높습니다. 거의 이제 OECD에서 최상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미국 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 결국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바이오시밀러 쪽이 또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네. 이와 관련된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뭐 셀트리온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두 가지 종목이 좀 대장격으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CDMO나 이제 바이오시밀러 쪽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CDMO 쪽, 바이오 시밀러 쪽 그 두 가지를 다 품고 있는 게 말씀해 주셨듯이 셀트리온이나 삼성 바이오로직스인데요. 그럼 두 개 중에 어떤 걸 더 좋게 보세요? 우선은 이제 삼성바이오가 조금 더 우위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사실 이제 삼성바이오도 이제 삼성 바이오SP라는 이제 자회사를 통해서 바이오시밀러를 또 이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그리고 점진적으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제 오리지널 의약품에 비해서 시밀러 쪽이 단가가 한 20%에서 30% 정도 더 쌀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결국에 이제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이 시밀러 시장이 이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바이오 쪽이 지금 수급도 훨씬 더 잘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이제 CDMO 쪽에서 이제 따라올 수 있는 기업이 이제 국내에서는 없다라는 거예요. 네. 생산 시설에 대한 규모도 굉장히 좀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 이제 뿐만이 아니고 해외 시장으로 넓혀봤을 때도 점유율이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CDMO나 CMO 쪽은 삼성바이오 쪽이 좀 대장이 될 가능성이 높고, 조금 더 바이오시밀러 쪽으로 이제 좀 기운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좀 셀트리온 쪽이 또 치고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두 가지 종목 다 이제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삼바 같은 경우에 좀 많이 눌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또 기간 조정이 또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항상 이제 분할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그 ADC 쪽 이제 사업도 이제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이제 그 항체 약물 접합체라고 하죠. 이게 지금 차세대 암세포 치료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걸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상용한 기업은 좀 없습니다. 네, 근데 해외 쪽은 있어요. 뭐 화이자도 있고 한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면은 그 바이오 이제 후발주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신약을 조금 기대하기보다는 오히려 이거를 생산할 수 있는 이제 네. 시설 업체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12월 달에 또 이제 공장 가동도 또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항암 치료제 시장이 커질수록 결국에 이제 CDMO도 같이 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DMO 시장의 절대 강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건설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건설주 그동안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최근 들어서 조금씩 반등의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배경부터 좀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이제 그동안 건설주들이 안 좋았던 이유가 뭐냐면 이제 뉴스 많이 좀 보셨을 겁니다. 이제 PF 사태가 좀 지속이 됐었죠. 근데 결국에 이제 PF가 왜 일어났느냐 이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네. 결국에 이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 문제였습니다. 네, 분양은 안 되는데 원자재값 계속 오르죠. 인건비도 오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건설사들은 부진을 계속해서 좀 겪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면 오히려 건설업도 이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훨씬 더 이제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상반기 때 분양과 착공은 좀 많이 늘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2021년 가장 좋았을 때 대비해서는 아직도 좀 모자란 상황입니다. 그래서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시기보다는 하반기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 정도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금리 인하 기대감이 현재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기보다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살펴보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 건설주 안에서 혹시 보고 계신 기업 있을까요? 네, HDC 현대산업개발이고요. 사실 이제 대부분 2분기 실적이 또 부진합니다. 대부분 건설사들이. 네. 근데 오히려 지금 유독 좀 좋게 나오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워낙에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업황 자체가 좀 안 좋았었기 때문에 사실 2분기 실적을 별로 기대를 안 했었는데 영업이익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8배 가까이 좀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주택 매출 비중이 높은 게 좀 원인인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집값 보면은 지방은 여전히 좀 안 오르는데 이제 서울권은 또 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동사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서울에 대해서 이런 이제 아파트도 그렇고 이제 분양에 대한 어떤 프로젝트들이 이제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굉장히 수주가 좀 많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분양 실적도 매출로 좀 인식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하반기 때 또 광운대 근처에 또 역세권 개발을 좀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 자체가 지금 4조 5천억 대인데 동사 같은 경우에 연평균 매출이 한 3조에서 4조 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연평균 매출보다 훨씬 더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매출에 좀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향후에 어떤 그런 하반기 때도 좀 실적 개선이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용산에도 앞으로 병원 부지도 이제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 아무튼 이제 하반기 때 프로젝트가 굉장히 좀 많이 네. 몰려 있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건설사 중에서 실적이 가장 좋다라는 점까지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주 내에서 돋보이는 실적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 주셨고요. 현대산업개발 토픽 종목으로 들어봤습니다. 자, 이슈노트 이슬희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바닥에 있는 고수익 종목을 낚아보는 시간입니다. 강태공의 월척 종목, 강태공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바로 첫 번째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부터 보여주시죠. SG라도 살 걸. 이거 아마 강태공 전문가의 방송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생각 좀 하실 것 같아요. 진짜로 뭐 사실 맞습니다. SG라는 종목이 많은 분들이 믿지 않으셨겠지만 지금 한 150% 정도, 한 2배 반 정도는 오른 것 같아요. 뭐 한 1,500원대 소개시켰던 종목이 한 4,000원대 갔다라는 거 지금 3배 정도 갔는데 최근에 사실 시장이 좋지 못해요. 좋지 못하다 보니까 정말 이 SG를 사지 못했던 분들 아마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SG나 살 걸. 딱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명이 딱 SG라는 살 걸의 후에서 나온 SG를 살 걸. 딱 여기서 나오지 않나. 그렇다면 좀 비슷하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을 또 오늘 가져오신 건가요? 아 맞아요. 종목 자체도 비슷하게 흘러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네네. 방금 뭐 그런 이런 후회가 담긴 종목명 자체에서 후회가 담긴 그런 종목이 되지 않나. 아 좋습니다. 자 그럼 종목명 바로 보여주세요. 네, 하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하스라는 기업이 사실 신규 상장주인데 저는 이거 정말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SG라는 종목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뭐 한 2배 반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이 하스라는 종목은 지금 뭐 제가 감히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정말 이 제가 생각하는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반영이 됐다라고 하면 저는 사실상 10배 정도도 올라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종목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 흐름은 좀 안 좋더라고요. 네, 오늘 흐름은 좀 좋진 않아요. 네, 뭐 이럴 때가 저가 매수의 기회니까요.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자 키워드를 이제 세 가지 준비해 오시잖아요. 항상 그거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띄워놨습니다. 자 일단 보면은 전체적으로 뭐 이게 보이겠지만 세계 최초 보철형 수복 소재 개발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아무래도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제일 크게 바라보는 모멘텀이 세계 최초다.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스 같은 경우는요, 이 전 세계 최초로서 이제 나노리튬 디실리케이트라고 해서 이걸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하다 보니까 이 치과 이제 치아 보철 수복에 있어서 이런 거 소재로 사용이 돼요. 그러다 보면서 이거를 이제 개발을 하고 지금 상용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이걸 개발했을 때 세계 최초다 보니 이걸 개발했을 때 진짜 뭐 쓸모없는 이런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개발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뭐 절대 쓸모없다든지 앞으로 미래 전망이 어둡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이런 치아 관련해서 보철 전문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현재 1위를 뭐 기록하고 있는 뭐 이보클라라든지 뭐 1, 2 미국 시장에 뭐 1, 2를 기록하는 이런 보철 전문 기업들이 이 하스의 이제 독보적인 기술력을 인정하기 시작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방금 얘기했다시피 이 1, 2 기업들이 지금 이제 연매출이 1조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연매출이 1조 정도 나오다 보니까 사실상에 물론 이게 뭐 과대 포장된 거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하스가 방금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세계 최초로 만들어낸 이런 보철형 수복 소재 자체 이제 디실리케이트라는 것 자체를 통해 가지고 정말로 1, 2의 기업들 따라올 수도 있다라는 이런 그 기대감까지 형성이 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아까 했다시피 1, 2 기업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면서 지금 이제 뭐 지금 70여 개국들로 해가지고 수출 이런 것들 확대 관련된 이런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반사이익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뭐가 더 문제가 되느냐? 아까 말했다시피 1, 2 기업들은 이미 연매출이 1조가 나와준다고 말씀드렸어요. 연매출이 1조가 나와주는데 이 기업들이 이 하스라는 기업의 제품이 이번에 나와준 이 소재 개발이
자기들이 이제 뭐 뛰어넘을 수도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인정받았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70여 개의 구글이 이제 수출을 계약을 진행하고 시작했다 했습니다. 이게 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런 게 개발된 지 상용화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더딘 부분인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인정받기 시작하고 정말 1, 2위 기업들처럼 판매량이 이제 막 엄청나게 급증하면서 실적이 받쳐준다. 정말 1, 2위 기업들을 위협할 만큼 연매출 1조 이상을 기록하게 된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연매출이 1조가 나와주는 기업인데 하스라는 기업의 지금 시가총액이 1,000억대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못해도 매출이 1조라는 거는 이 기업의 정말 주가만 본다 하더라도 이 실적이 꾸준하게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처럼 받쳐준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3배가 되었던지 5배가 되었던지 정말 크게 가지면 10배가 되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하스라는 기업 정말 여러분들이 이 저가 매수 오히려 오늘처럼 빠질 때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주가의 흐름이 좋지 않아요. 좋지 않을 때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오히려 SG라는 종목도 여러분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거에 이 갑작스럽게 뭐 유상증자 추가 상장한다라고 하면서 혼자 뭐 15% 20% 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해가지고 지금 뭐 한 150% 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건데 그만큼 오히려 이런 지금 기회 시장이 왔을 때 우리가 저가 매수의 기회, 저가 매수의 이런 부분으로서 노려보면 좋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자 그리고 뭐 두 번째로는 너무 간단한 거예요. 방금 얘기했다시피 일단 치아 부분에 있어 보철 치료 이런 부분으로서 이제 소재로 사용되기 때문에 사실 이 치아를 가장 많이 이런 거 이 치료한다라고 보면은 당연히 고령화 시대입니다. 고령화 시대.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치아라는 부분은 우리가 뭐 물론 아기 때도 뭐 발치를 하긴 해요. 영구치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사실 뭐 중학생, 고등학생 돼가지고 우리가 뭐 진짜 뭐 애니메 뭐 우리 영화에 나오는 뭐 강냉이 몇 개 털어버린다. 뭐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치아를 우리가 이 젊은 세대에서는 사실은 크게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이 치과 보철 치료에 대한 이런 수요가 점차 증가한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나라가 이미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예전에는 정말로 뭐 젊은 층을 타겟으로 뭐 이렇게 장사를 한다든지 사업을 했다라고 하면은 요즘은 고령화를 타겟으로 해야 된다라고 뭐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사실 보면은 식품 자체도 예전에는 우리 자녀를 위한 비타민 이런 것들이 뭐 더 판매량이 많았다라고 하면은 요즘은 이런 이 건강기능식품이라 해가지고 오히려 고령화되어 있는 이 연세가 이제 조금씩 먹으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이 판매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아라는 부분, 이런 하스의 이런 독보적인 이런 기술 부분 역시도 사실 우리나라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고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고령화가 되는 이 전 세계적인 이 흐름을 따라갔을 때 정말로 아까 말씀드린 정말 이 그 70여 개 구글 시작으로 뭐 100개 뭐 정말 계속 늘어나게 된다고 하면은 네. 판매량 급증에 따른 정말 연매출 1조를 달성하는 그 순간에는 야 지금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예전에 삼성전자를 막 20년 전, 30년 전 돌아간다고 하면은 삼성전자를 그때라도 사놓을 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네. 정말 하스라는 기업이 정말로 연매출 1조를 넘는 그런 때가 온다라고 하면은 야 그때 강태공 전문가가 이야기할 때 내가 왜 이걸 안 샀을까 하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스라는 종목은 여러분들이 저가 매수의 기회로 공략해 본 게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네.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이 공모가 이하라는 건데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주식이 많은 분들이 그냥 진짜 그래요.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주식을 사면 돼요. 우리가 다이어트도 사실 다이어트 살 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적게 먹으면 됩니다. 적게 먹고 덜 움직이면 그냥 살 빠져요. 하지만 이걸 안 지키기 때문에 다 살찌는 거거든요. 주식도 이런 것처럼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안 지키니까 여러분들이 수익을 못 보는 거고 이 하스라는 기업도 지금 공모가 대비 이제 공모가 기준으로 봤을 때 오히려 매수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지금 하스라는 기업이 지금 공모가가 16,000원 정도입니다. 16,000원 정도.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차트를 보고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하스라는 종목이 오늘 좀 추가적인 또 하락이 나와주면서 11,590원 정도에 지금 11,950원 정도에 이제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모가 대비 굉장히 큰 낙폭을 키우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공모가 아래서 놀고 있는 이런 하스라는 종목은 얼마든지 상승해도 지금부터 주어 나가도 여러분들이 수익 보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을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만 이거 아까
아까 이제 원고를 보낼 때는 좀 주가가 시가가 13,000원이었기 때문에 13,000원 아래로 이제 분할 매수를 잡아드렸는데 현재 뭐 구간이라고 하면 굳이 12,000원 아래로 여유롭게 잡으셔도 될 것 같아요. 매수가가요? 그래서, 예, 매수 가격을 네. 12,000원 아래로 여유롭게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목표 가격은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상장가 대비해 가지고 이 상장가 정도까지도 올라가는 게 높습니다. 일단 공모가 위로 간다라고 하면 상장가 정도까지 쳐줘야지만 개인들이 더 달라붙기 때문에 한 25,000원 정도 목표가를 보시면서 손절가 10,000원 정도로 대응하시면 보다 안정적인 매매 가능하지 않을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치과 보철 그 소재를 개발하고 있는 그런 하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매수가를 12,000원 정도 아래에서 좀 여유 있게 잡아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볼 텐데요. 키워드 보여주시죠. 푸드나무. 이거 저번에 소개해 주셨고 또 최근에 급등하고 있는 종목인데 이 점 3개는 왜 붙이신 겁니까? 그 점 3개는 그냥 여유를 남기기 위해서 붙여봤고요. 약간 아쉬움입니까? 네, 아쉬움일 수도 있고 네. 그냥 뭐 한번 붙여본 거고 네. 이 푸드나무 같은 경우는 참 그래요. 이 여러분들이 뭐 어차피 제가 어느 정도 분할 매수 구간 다 잡아드리니까 분할 매수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무섭지는 않았겠지만 이 푸드나무라는 종목이 어제 상한가를 가는 데 있어서 그 전에 뭘 했냐고 하면은 갑자기 마이너스 2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4% 정도 하락을 하다 보니까 최저 대비해 가지고 지금 뭐 올라간 폭을 한 70% 정도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를 잘했다고 하면 한 60%, 한 5, 60% 수익이 났겠죠. 근데 말 그대로 당일에 갑자기 매수하자마자 아무리 분할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마이너스 23% 정도 하락폭이 나와준다고 하면 개인들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급등이 나오면서 수익 실현한다. 그럼 이제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 이 푸드나무를 사셨던 분들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제 올라가요. 맛있어. 역시 수익은 맛있어. 딱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에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살짝 지금 힌트가 나온 것 같아요. 자, 종목명 바로 보여주시죠. 네, 마시스. 네, 휴마시스입니다. 네, 아마 푸드나무를 수익 맛있게 보셨으면은 이 종목도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사실 많이 이제 회자가 됐던 종목이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네. 그 과거에 참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 최근에 또 잊혀지는 줄 알았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또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어서 한번 눈여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키워드 좀 띄워주시죠. 자, 일단은 코로나가 이제 드디어 우리가 끝나고 나서 이제 좀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자유의 시간이다라고 또 즐기고 있는데 이 자유를 또 금방 뺏으려고 하는지 또 이제 신종변이 재확산이 또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뭐 알다시피 최근에 또 이제 파리 올림픽을 또 진행하고 있잖아요. 예. 이 이제 파리 올림픽에서도 참가 선수단 중에서도 이제 감염자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또 이제 점차 감염자가 증가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고 하면 사실 이 사람들도 이제 끝나면 다시 자기들 이제 원래 나라로 돌아가야 돼요. 이 감염 됐던 분들이 분명히 어느 정도 철저하게 이거를 관리한다 하더라도 이 균이 또 어떻게 또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신종 코로나에 대한 이런 전 세계적으로 또 재확산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고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 국내에도 이미 변이 코로나가 이미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환자라든지 입원자가 지금 증가했다라고 하는데 증가 비율이 약 4배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4배 정도라는 건 절대적으로 우리가 뭐 무시할 수는 없는 수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인원이 뭐 1명이었다가 4명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뭐 엄청나게 인원 자체가 많아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배수 자체가 증가한다는 건 앞으로 이런 확산 속도를 계속 가지고 갔을 때는 다시 한번 이 코로나 관련돼 있는 모멘텀의 수혜주들이 가파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고요. 이 휴마시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진단 키트 관련해 가지고 이런 쪽으로서 한번 우리가 반사익 수에 또 눈여겨볼 수 있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두 번째로는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블레이드 엔터테인먼트와 이제 경남제약 관련돼 있는 지분을 좀 인수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 제약 기업이 다른 제약 기업을 인수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시너지 효과를 좀 기대해 보겠다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사실 뭐 경남제약이 뭐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은 레모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지는 뭐 앞으로 경남제약과 휴마시스의 관계를 봐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서 좀 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사실 원래는 이 블레이드 엔터테인먼트라는 기업의 최대 주주가 경남제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경남제약을 인수하고 그 다음에 휴마시스가 다시 블레이드 엔터테인먼트라는 이 기업을 인수하게 된 건데 지분 최대 주주로서 이제 들어가게 된 건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관점을 봤을 때는
오히려 블라인드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기 위한 지분 인수하기 위한 경남제약을 인수한 게 아닌가를 좀 생각해보고 있어요. 그럼 그 알다시피 엔터테인먼트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 연예인 이런 이 엔터 사업을 통한 이런 수익 창출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넷플릭스라든지 뭐 티빙이라든지 뭐 OTT 관련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떠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 관련해 가지고 또 추가적인 어떤 모멘텀이든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를 좀 생각해봤을 때 제약바이오가 엔터 사업으로서 돌아선다. 충분히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엔터 관련돼 있는 모멘텀으로서 또 한번 올려치지 않을까 좀 생각해보고 있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기술적 반등입니다. 뭐 제일 중요한 거죠. 주식이라는 게 수익을 볼 수밖에 없는 자리가 사야 될 자리, 팔아야 될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휴마시스라는 종목도 본다라고 하면은 오늘 뭐 아까 이제 코로나 관련되어 있는 부분으로서 사실 뭐 급등이 나와주긴 했습니다. 급등이 나와주긴 했고 다만 이제 뭐 월봉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과거부터 지금 반등을 했던 구간이 현재 구간이어서 과거부터 지금 뭐 급등 이후에 뭐 한 1,500원대는 강력하게 지켜내고 이때도 장대양 못 뽑았죠. 그다음에 1,500원대 지켜내면서 지금 자리가 오히려 또 좋은 게 삼각 수렴대 돌파하는 구간대가 나와준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무상증자 물량이라는 거거든요. 네. 이 무증 물량이 들어오고 나면은 무증 물량을 털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주가를 다시 올려놔야 돼요. 물론 사실 이게 주가가 이 휴마시스라는 종목이 무상증자를 진행한 게 200원대 있던 종목을 거의 9,000원대까지 수정주가 기준으로 올려놓고 나서 무상증자를 진행했기 때문에 고점에서 무상증자라는 이슈를 가지고 개인들을 좀 이제 개인들에게 물량 넘기는 그런 흐름이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중요한 건 뭐다? 이 휴마시스라는 종목 자체가 어찌됐든지 남은 무상증자 물량이 있을 거예요. 그럼 과거의 고점까지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과거에 이제 어느 정도 저항 구간까지는 또 한번 올려치는 척하면서 자연스럽게 남은 물량을 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휴마시스라는 종목 여러분들 충분히 한번 올려치기 위한 상승 흐름 나와주지 않을까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네. 자 매수 가격은 지금 뭐 내나 1,800원대가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1,800원 아래에서 여유롭게 분할 매수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1,800원 아래에서 한번 흐름을 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목표 가격은 아까 했다시피 3,000원 위로에서 3,000원, 4,000원 정도가 강한 저항대가 형성되기 때문에 한 4,000원까지도 한번 노려보시면서 손절 가격 한 1,500원 정도 잡아보신다라고 하면은 이 휴마시스라는 종목도 분명히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수익 보실 수 있을 거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800원 정도 이하에서는 좀 담아볼 만하고 그리고 저항대인 4,000원 정도까지는 이제 지켜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휴마시스까지 봤고요. 자, 그동안 이제 짚어주셨던 종목들 중에서 잘 가고 있는 걸 좀 리뷰를 해보잖아요. 자, 오늘은 좀 푸드나무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그 경영권 매각 소식 이후에 계속해서 시장에서 반응이 뜨겁습니다. 자, 추가 전략 좀 들려주실까요? 일단 푸드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늘 그랬죠. 신저가가 나왔을 때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7,500원짜리를 2,000원에 팔아요. 지금 이거 그냥 반토막도 아니고 엄청난 그냥 박앤세일 중인 겁니다. 거의 한 7, 80% 박앤세일 중인데 예전에 얘기했는데 명품 가방 1,000만 원짜리를 200만 원에 팔겠다면 다들 이제 그냥 바로 그냥 달려갈 거면서 왜 이런 종목은 안 사냐라고 저희도 물어봤었습니다만은 이 푸드나무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분명히 지금도 열린 자리는 전 7,500원까지도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나 이 종목이 정말 악질인 게 뭐냐고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구간대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23%예요. 지금 7월 30일 분봉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은 진짜 그냥 갑자기 장 시작하고 이렇게 그냥 물량 쏟아내면서 네. 이 거의 하한가 갈 것처럼 만들더니 갑작스럽게 올려버리면서 이 상한가를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특히나 상한가를 기록한 구간대를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거래량도 거의 최대치가 투졌기 때문에 바닥에서 물량을 최대로 소화시켰다. 저는 7,500원까지도 다시 한번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을 거다 생각하고 있고 수익 보신 분들 역시나 축하드린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7,500원까지는 목표가로 좀 봐도 된다 말씀해 주셨고요. SG도 좀 짧게 다시 한번 짚어주실까요? SG는 뭐 사실 어느 정도 목표가는 다 도달했어요. 도달했기 때문에 짧게 진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3,000원 지키는지 보시고 다시 한번 이제 4,000원대 거의 도달했기 때문에 4,500원까지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정말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좋습니다. 자, 강태공 전문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 투자 인사이트를 넓혀보는 시간입니다. 역발상 투자 독립리서치 P&G 손창현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리포트 가져오신 거 첫 번째 걸 열어볼 텐데요. 오늘 뜨거운 종목이죠. 롯데 칠성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DS투자증권이고 목표가는 22만 원. 주류 그리고 해외 자회사의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 2분기 매출 1조 기대치에 부합했고 음료 부문 비용 효율화로 수익성이 높아지고 있고 소주와 맥주 점유율 확대가 기대된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주류 시장 업황을 한번 짚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얘기는 어디서 잘 못 들었던 것 같거든요. 예, 이게 주류 관련돼서는 서민의 주류의 가장 으뜸이 소주잖아요. 네. 20년대 초반만 해도 소주 가격이 한 1,000원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민의 뭐 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뭐 강남 가면 5-6천 원 정도 하기 6천 원 때문에 하더라고요. 이게 서민의 술인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가 부진했을 때는 이 주류 판매가 많이 좀 증가가 되는 효과가 계속적으로 이어졌었어요. 그게 반증을 할 수 있는 증거가 20년의 코로나 시즌에 실적에 대한 부분인데요. 하이트진로와 롯데칠성이 실적 모두가 이제 사상 최고치를 달성을 합니다. 그래서 20년의 실적이 우위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 코로나 시즌 때 얼마만큼 이제 주류 판매가 많이 증가가 됐는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뭐 IMF나 뭐 서프라임 모기지 같이 아예 그냥 경기가 침체돼 버리면 주류도 팔리지는 않습니다. 그런 거를 감안해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주류 관련된 부분이 계절적인 성수기가 하반기에 몰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여름 특수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셔야 될 거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음료나 주류 관련된 시장 자체가 이제 상반기 때보다는 하반기 이제 7월부터 본격적으로 더워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7월부터 더워지면 하반기에 대한 실적이 상반기보다는 더 높다라고 하는 거를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류 관련된 종목들이 국내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하이트 진로 정도와 롯데 칠성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더 모멘텀들이 많으니 참고를 하셔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반기에 더 이제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된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리포트 내용 좀 더 자세히 볼 텐데 2분기 매출이 1조 원이나 나왔네요. 네, 이 DS투자증권에서 22만 원 매수 유지를 했고요. 제목은 주가보다는 제로 그리고 실적 모멘텀은 가득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을 보시면 이제 2분기 매출에 대한 그 리뷰를 좀 보고 있는데요. 네. 2분기 실적 연결 매출로 1조 993억을 기록을 했고 영업이익은 602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건 기대치를 부합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세분화되는 이제 부분별로 좀 말씀드리면 음료가 이익 측면은 부진했다. 그래서 이익 측면 보시면 영업이익이 354억을 기록을 했고요. 이거는 전년 대비해 봤을 때 마이너스 26%를 달성을 했다. 그러니까 비우호적인 날씨의 영향과 그리고 내수 소비가 부진을 했다. 하지만 이제 제로 관련된 판매와 제로 제품 판매와 그리고 수출 성장으로 이거를 만회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주류 관련돼서는 이제 매출액이 2,022억을 기록을 했고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 봤을 때 39%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32억을 기록을 했고 이제 새로 월 매출이 130억으로 다시 이제 증가를 했고 우리 별빛 청아라고 하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제품이 상당히 좀 많이 판매가 돼서 호조 실적을 견인을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해외 자회사 실적 관련된 부분인데 작년에 필리핀 펩시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 회사를 이제 안정적으로 실적을 꾸려서 이제 턴어라운드를 했거든요. 그래서 2분기의 매출은 2,86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67억을 달성을 하면서 흑자 전환을 했다라고 하는 게 모멘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음료 시장이 부진했지만 제로 관련된 이 판매와 그리고 해외 시장에 대한 자회사 실적으로 성장세가 유지가 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이제 하반기 실적 모멘텀이 대량으로 보유가 됐다. 첫 번째가 음료 판가가 인상이 되고요. 그리고 능력 합리화에 따른 비용 효율화로 인해서 수익선이 높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경쟁력이 높은 이제 제로 상품들을 다양하게 품목별로 만들 거다라고 판매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이제 주류가 이제 재료비 부담으로 인해서
완화가 되고 그리고 소주와 판매율을 좀 높여서 수익성을 개선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해외 자회사 필리핀 법인 관련돼서 턴어라운드가 본격적으로 더 확대가 되고 있고 그리고 미얀마 캐파에 대한 확대도 실적에 대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하반기 때 매출이 엄청나게 좀 증가가 더 가능할 거다. 그래서 리포트에서는 상반기 970억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반기에는 1,446억까지 영업이익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하반기에는 영업이익이 한 50%는 더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된다. 자, 음료수에 이어서 술도 지금 제로 열풍이 불고 있는데 자,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리포트 바깥의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예, 제로 열 제품이 엄청나게 좀 많이 판매가 되고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사람들 자체가 이제 건강에 대한 이제 관심이 많이 증폭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이 높으면 이제 당뇨병으로 계속 확대가 될 수 있잖아요. 이게 비만이라든지 골다공증 관련된 부분으로도 확대가 될 수 있어서 당을 어떻게 보면 많이 줄이면서 이제 제품을 판매하는지 에 대한 거를 연구를 해서 제로 관련된 제품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제로 탄산 제품들이 올해 이제 동사 쪽으로는 제로 탄산 시장에 대해서만 3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제로 탄산 제품을 상당히 많이 늘리겠다라고 해서 이걸 이제 40%까지 늘린다고 이 관련돼서 이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제로 음료 관련된 시장 점유율이 그래서 한 49%로 차지할 거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로 주류 관련돼서도 이제 세로 소주에 대한 판매가 어느 정도 자리를 좀 잘 잡는 흐름이고요. 이게 22년도 때 처음 나왔을 때는 시장 점유율 1%였습니다. 근데 23년 작년에 한 7.9%까지 올랐고요. 올해 거의 이제 정점을 찍는다라고 하면 이 월간 매출으로 130억을 봤을 때는 한 1,256억은 충분히 더 달성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 신규 제품인 이제 세로 살구가 또 나왔습니다. 예. 이 제품이 얼마만큼 팔리는 건지도 한번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세로라는 술 사실 젊은 층이 요즘에 이제 점점 더 많이 먹게 되는 것 네. 같은데, 네. 이게 그러니까 술을 아예 안 먹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 그나마 마시더라도 좀 건강하게 마시자 이런 소비자들의 심리가 좀 몰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 목표가를 여쭤볼게요. 지금 22만 원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가격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22만 원을 이제 수익성적인 부분으로 보면 PER이 15.8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게 뭐 낮은 수준은 아닌 것 같고 적정한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제 가격 기준으로 보면 PER이 한 9.7배 수준입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뭐 가격이 낮거나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목표가는 적정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추이 자체를 보시면 이제 바닥권에서 상승을 하고 있는 흐름이에요. 월봉상을 볼게요. 그러면 2022년 고점을 찍고 나서 20만 원을 찍고 나서 계속 뭐 부진을 했었던 흐름인데 네. 최근 들어서 이제 12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 양호하게 지지를 받고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4만 원을 정확하게 좀 안착을 하면 단기적으로는 한 15만 원 선까지는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서 1차 목표가는 한 15만 원 정도로 한 10% 정도 이상 상승을 한다 생각을 하시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PER 기준으로 15.8배 그렇게 뭐 나쁜 가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펀더멘탈적인 흐름은 22만 원까지도 충분히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목표가 15만 원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조금만 차트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지금 목표가 22만 원과 보면은 1차 목표가 15만 원도 좀 격차가 있단 말이에요. 어떤 뭐 저항대라고 할까요? 좀 어느 정도 가격을 뚫는 걸 보고 나서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뭐 제일 좋은 거는 이제 15만 원을 뚫는지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15만 원을 돌파를 하면 일단 추이 자체가 상방 쪽으로 좀 전환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뭐 보시면 네. 이 흐름이거든요. 정확하게 이제 추이 자체가 상승으로 전환되는 흐름이 이 상방 쪽에서 하방 쪽으로 전환되는 흐름으로 이 흐름이 이제 전환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예. 이게 연결이 되면 결국엔 15만 원을 돌파하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고요. 15만 원 돌파하면 추가적으로는 뭐 1차적인 추가 목표가는 17만 원 정도까지도 상승 가능하다. 그리고 나서
뭐 가격적으로 딱 떨어지는 20만 원까지도 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15만 원이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롯데 칠성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두 번째 리포트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RFHIC입니다. 자, 삼성전자향 매출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방산 자회사 RF 시스템즈 스펙 상장 예정, 올해 연간 영업이익이 100억 원 전망, 그리고 주파수 경매, 트럼프 재선 등 이벤트가 대기하고 있다. 지금 하나증권인데 목표가는 4만 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자, 통신 소부장주 RFHIC인데 이런 통신 소부장주들의 주가 재평가 지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까? 예, 뭐 조금 더 뭐 여러 가지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5G 통신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결국에 이제 인프라를 얼마만큼 빠르게 구축을 하는지가 관건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이 통신사, 국내 통신사들이 인프라를 구축해 놓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투자를 좀 마묵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대부분 이제 5G 폰을 어느 정도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네. 이게 원래 4G 때는 인프라를 깔아놓고 이제 사용자들을 받았다라고 보는데 5G는 이제 깔아놓기에는 너무 투자금이 많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수익성에 대한 부분으로 연결될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이런 통신사의 생각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익성이 제한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추가적인 투자가 좀 제한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국내 쪽에서 모멘텀을 볼 수 있는 부분은 8월에 있을 디지털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정부 쪽에서 주파수를 공급할 수 있는 계획을 짜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공급 계획이 원활하게 좀 잘 진행이 되면 역시나 5G 관련된 이동통신 공급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주파수 할당 공급 계획이 원활하게 좀 진행이 되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통신사들이 추가적인 이제 설비 투자를 진행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국 쪽인데 미국에서도 이제 주파수 경매가 11월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게 총 낙찰 가격이 한 50조에서 70조 정도 된다라고 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시점에서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서 낙찰이 될 것 같은데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후보가 되면 더 좋은 흐름들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지만 누가 됐든 어차피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그 예전에 삼성전자가 2020년에 버라이어즌에 5년간 8조 투자를 받았었던 게 있어요. 이게 올해까지가 거의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라 만약에 추가적인 투자가 확대가 된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이 결국에는 조금 더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대한 5G 인프라 쪽 관련된 부분과 국내 쪽 5G 인프라 쪽 관련된 부분을 잘 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실적적인 측면을 보시면 이 국내 쪽 이 인프라 쪽에 대한 장비 쪽 관련 업체들이 이미 적자를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KMW나 에이스테크나 오이솔루션, 이노와이어리스 등 대부분의 종목들을 보시면 대부분 이제 적자로 전환이 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RFHIC나 이제 그리고 이제 솔리드 같은 그런 업체들만 이제 흑자 전환을 유지를 하고 있어서 이 흐름이 이제 하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이 삼성전자에 대한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은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리포트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궁금한 점이 그 트럼프 재선이 지금 이 기업과는 어떻게 관련이 있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트럼프 재선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이제 11월에 주파수 경쟁은 할 수밖에 없다. 주파수를 이제 할당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가 이제 인프라 쪽에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이 전력 설비나 5G 인프라 쪽에 대한 투자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관련주로 연결이 되고 있지만 예. 11월에 주파수를 이제 할당을 받으면 결국엔 통신사 쪽에서 무조건 설비 투자를 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게 이제 50조에서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눈여겨 보시면 국내 쪽 통신 장비 쪽에서도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리포트 바깥에 있는 투자 포인트도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그 리포트를 잠깐 좀 보시면요. 네. 하나증권에서 4만 원 유지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 2분기 때 제목은 2분기 때 부진하지만 이제
전 부분 개선 추세라 기대해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지금 다 좋아지고 있나 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첫 번째를 보시면 이제 추천 사유를 이제 4가지로 조건을 좀 달았는데 2분기 실적이 부진했지만 2023년 말 이후에 최근 실적에 대한 예상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변함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통신 부분의 주력 매출인 삼성전자 쪽의 매출이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조금씩 증가가 되고 있다. 이게 하반기 때 좀 많이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라이어전 관련된 8조 투자에 대한 수혜도 동사도 얻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방산 자회사죠. RF 시스템즈, RF 머티리얼즈라고 하는 회사가 자회사인데 이 회사의 또 손자회사라고, 그러니까 자회사니까 동사한테는 손자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 회사가 이제 스펙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 상장이 된다라고 하면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동사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024년 말과 25년 초에 국내뿐 아니라 해외 쪽 앞에서 얘기해드렸지만 국내외 이제 주파수 경매 관련된 부분으로 25년, 26년에 이제 통신 장비 매출이 기대할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이고요.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이제 연결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매출 261억을 달성을 했고요. 영업이익 자체로는 적자 전환으로 전환이 됐지만 적자를 좀 축소한 부분이 있다.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적자를 축소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1분기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래서 통신 부분과 방산 부분이 양호한 매출을 보이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4분기에 괄목할 만한 실적 호전이 기대가 되고 있어서 영업이익 100억 이상을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매출이 어느 정도 살아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포인트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하반기 때 얼마만큼 많이 증가가 되는지 그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주파수 경매 이제 미국 쪽에서 이어지고 있는 게 빠르게 좀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올해 상당히 좀 긍정적인 효과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리포트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회사 안팎에서 지금 좋은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 향 매출이 점진적으로 늘고 있다.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리포트를 보지도 않았는데 제가 지금 아까 전에 바깥에 있는 걸 보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리포트 바깥에 있는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LIG 넥스원과도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동사가 이제 뭐 아시다시피 전력 증폭기를 만들고 있는 업체예요. 근데 LIG 넥스원과 180억 규모로 이 함정용 전자장비 고출력 전력 증폭기도 이제 수주한 계약 성사가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게 올해 5월부터 계약 수주가 돼서 27년 10월까지 계약 기간이 형성이 되고 있어서 이게 의미하는 건 뭐 다양한 부분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이제 LIG 넥스원의 총괄 사장을 했었던 건병현 부사장님을 영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방산 쪽에 대한 첫 번째 레퍼런스라고 좀 볼 수 있어서 방산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전자 장비에 대한 부분도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놨다라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부분이고 예. 이제 관계사들의 성장세가 기대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얘기해드렸던 종목은 RF 머티리얼즈, 이제 RF 시스템즈의 모회사입니다. 이제 동사한테는 자회사가 되는 거고요. 이 회사가 이제 화합물 반도체형 패키지를 만들고 있는 업체인데 이제 소부장 1호 특례 상장을 했어요. 그런 부분에서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가 본격화된다라고 하면 동사로도 이제 연결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RF 시스템즈 스펙 상장도 준비가 되고 있다. 그래서 RF 시스템즈 상장을 한다라고 하면 이 기대감이 본주로 좀 이어질 가능성도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서 신주는 이제 11월 1일 날 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예. 상장하는 거 보고 나서 주가에 대한 모멘텀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회사 그리고 손자회사 같은 관계사와의 동반 성장이 기대된다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제 목표가 4만 원이 나와 있는데 가격 어떻게 보십니까? 4만 원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높다. 그리고 그래요? 실적에 대한 추이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하반기에 얼마만큼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100억 정도라고 생각을 하니까
3분기, 4분기 나눠서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50억, 50억씩은 나와야지 100억을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거를 계속 주가 추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다. 근데 지금 주가 흐름으로만 보면 4만 원이 PER 기준으로 한 30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예. 주가에 대한 모멘텀, 이게 가격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가격이 좀 많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일단 기술적인 부분이 먼저 동반이 되는지를 보자. 그리고 차트를 좀 보시면요. 이게 거의 이제 바닥 국면이 흐름입니다. 거의 이제 12,780원, 오늘이 이제 저점을 찍은 흐름인데 이게 상승으로 좀 전환이 되는지를 잘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13,000원과 14,000원 정도는 유지가 되면서 상승을 한다라고 했을 때 15,000원 정도는 좀 가야지, 1차적으로 가야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거다라고 네. 보고 있어서 1차적으로는 한 15,000원 정도는 보시면서 추이가 좀 전환된다. 그러면 좀 목표가를 높이고 실적도 같이 추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11월에 손자 회사 RF 시스템즈의 스펙 상장도 있다고 하는데 그때까지는 그래도 조금 조심스럽게 변동성 유의하면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를 15,000원 정도 말씀해 주셨고요. 자, 손창현 팀장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익률 4대 천왕의 종목을 엿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수익사와 함께 하실 텐데요. 자, 7월의 마지막 거래일은 오늘은 특별히 수익률 1위 전문가와 전화 연결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도 꼭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재진 전문가 먼저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공개해 주시죠.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종목은 한미글로벌이라는 기업입니다. 한미글로벌의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시장에 대한 간단한 설명 드리면서 왜 해당 종목을 가지고 나왔는지 설명 간단하게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오늘자 굉장히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하락해서 시작했던 시장이 다시 반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본은 반등은 아니고요. 삼성전자의 HBM3E 8월 달에 승인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기대감이 3포인트 이상 올랐고요. 그에 따라서 증시가 좀 반등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HBM3E가 8월 달에 통과될 거다. 엔비디아에 이제 통과되고 납품될 거다라는 이야기는 아직 소문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해당되는 종목들이 계속 잘 나갈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역시나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주도 섹터가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은 가운데에서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슈 중심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을 보셔야 된다고 봅니다. 최근 제가 제시해드렸던 현대약품이나 S24 같은 경우에도 매수가는 아쉽게도 찍지 못했지만 단기간에 10%, 20% 쭉쭉 올라가주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해당되는 최근에 가장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미국 대선 관련 시즌, 지금 이제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보셔야 된다고 봐서 저는 해당 종목을 다시 한번 가져와 나왔습니다. 종목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한미글로벌이라는 기업이고요. 해당 기업은 국내 최초의 건설 사업 관리 전문 회사입니다. 유럽 자회사를 두고 있어서 현재 트럼프 정권이 당선이 됐을 때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우크라이나 재건에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과거에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떴을 때 가장 크게 움직였었던 종목이기도 하니까 관심 두시고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정적인 이슈도 11월 우크라이나 평화회의가 현재 남아있기 때문에 눌림목 자리에서만 잘 공략해 보시면 좀 수익으로도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종목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지금 이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한미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 들어서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나오자 저점에서 대략 한 20% 정도의 상승세를 좀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박스권 안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눌림목 구간에서 잡아주면 좋겠죠. 매수가 자리는 17,800원짜리 현재 거의 구간 가왔습니다. 17,800원짜리 거의 10원 남겨두고 있는데 현재 자리에서 매수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목표가 자리는 단기적으로 10%가 좀 안 되는 지금 이제 가격 19,000 지금 현재 500원짜리 살짝 전고점 직전이죠. 이렇게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이상 노려보면 안 됩니다. 박스권 근처에서 상단 구간에서 매도가를 잡았고요. 손절가 자리는 17,000원 정말 짧게 잡고 가셔서 여러분께 단기 공략하셔도 되는 종목이라고 보이니까 매수 가격, 목표 가격 명심하시면서 투자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재진 전문가의 종목 한미글로벌입니다. 이 종목의 투자 포인트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최근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종전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재건주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구간인데요. 유럽 자회사를 통해 우크라 재건 참여가 기대된다라는 부분들 시장에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 중요하다라고 말씀 주셨죠. 목표가, 손절가 꼭 지키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김동석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사실 오늘 가져온 기업이 앞에 나왔던 이슈와 똑같은 우크라이나 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우크라이나 재건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저는 건축이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요. 왜 그렇게 보고 있냐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최근에 이 우크라이나에서 가장 파괴가 많이 된 게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첫 번째가 도로고요. 두 번째가 주거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거지 건설을 할 때 꼭 필요한 제품이 뭐냐 또는 이 건축을 할 때 꼭 필요한 게 뭐냐라고 한다면은 데크 플레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콘크리트를 깔기 이전에 이 금속으로 구조물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를 까는데 그 콘크리트를 깔기 전에 들어가는 게 데크 플레이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관련 기업이 SY 스틸텍이라는 기업입니다. 일단 SY 스틸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 재건에 기대감이 있다고 했는데 근데 왜 재건 이슈가 세지냐? 지금 미국 대선을 봤을 때 지지율이 꽤나 박빙입니다. 그럼 지지율 박빙이면 나쁜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죠. 지지율이 만약에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은 생각보다 정책이 강하게 못 나가요. 왜? 어차피 내가 이길 건데 뭐하러 이 정책을 과하게 언급하거나 또는 좀 적극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지지율이 좀 애매하거나 내가 여기서 뭔가 조금 약해지면은 바로 이 지지율이 넘어갈 것 같으면 어떻게든 간에 나의 정책이라든가 또는 나의 발언들이 좀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재건이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정책이다 보니까 이번에 지지율이 조금 밀린다 싶으면은 계속해서 강조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실제 이번에 우크라이나 협정이 좀 우리가 흔히 휴전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한다면 우크라이나가 자기네 영토를 포기 못하겠다라고 하는 설문조사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영토 좀 포기할까 하는 부분이 10%에서 한 32%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많이 지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11월에 있는 이 평화협정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도네츠크 주라든가 아니면은 크림반도를 중심으로 아마 이 지역을 좀 내주고 러시아에 협상을 벌일 것으로 좀 기대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SY 스틸텍이고요. 주가가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지금 매수하세요가 아닙니다. 지금이 아니라 좀 내려오면은 저는 3,800원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나 상승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수가는 3,800원이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첫 번째 급등이 나온 저가 부분입니다. 그래서 3,450원 라인대가 첫 급등 나온 다음에 이 고가 부분 그리고 마지막 급등이 나온 부분의 저가 부분 3,450원 라인대 손절가로 잡으시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상단에 지금 가격이 목표가인데 지금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3,800원 매수를 했을 때 목표가는 4,200원 일단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추가 상승 지켜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기업이 상승 이후에 눌림목을 만드는 기업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올라간 기업보다는 올라간 이후에 눌림목을 공략한다면 그리고 이슈가 이어진다면 충분히 단기 상승이나 반등이 가능할 거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동석 전문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동석 전문가 역시 재건 관련주에 주목을 하셨습니다. 종전 기대감, 시장에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주가가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자라는 게 아니라 눌림목 나왔을 때 잡자라고 말씀 주셨어요. 매수가 꼭 확인해 보시고요. 목표가 4,200원, 손절가 3,45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이야기 들어봤고요. 7월 참 쉽지 않은 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장 안에서도 저희 수익 사왕 최고의 전문가분들은 엄청난 수익률을 기록하셨는데요. 자, 7월의 마지막 거래일인 만큼 7월의 수익률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면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수익률 4대 천왕의 주인공. 일단 4위는 이재진 전문가가 차지했습니다. 50.4%의 수익률 기록했고요. 김동석 전문가가 3위를 기록했네요. 85.1%를 기록했습니다. 자, 2위부터는 세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2위의 주인공은 바로 강호진 전문가죠. 103%의 엄청난 수익률을 자랑을 해주셨고요. 7월의 1위 전문가 바로 이주영 전문가입니다. 무려 125.7%의 높은 수익률로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기쁨을 안겨드렸습니다. 자, 우리는 1위를 기록한 또 이주영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7월에 1위를 기록하셨습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추가적인 전략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좋은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신규 접근도 가능한 건지, 비중 확대해도 되는 건지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코멘트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저는 이제 탑다운 방식을 통해서 섹터 내에서 이제 경쟁력 있는 종목을 일정을 통해서 타점을 좀 잡아들었는데 좋은 성과가 나왔다 이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제 관심 종목으로 제시해드렸던 종목군들 중에서 조금 비중을 늘릴 수 있는 종목 한 두 종목 정도 말씀 좀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셀트리온이 되겠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금리나 그다음에 이제 미국 정부의 정책적 수혜를 좀 받고 있고요. 특히 이제 미국 대선 내에서 트럼프가 되던 이제 해리슨이 되던 미국의 약가 인하라는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부분. 특히 미국 진펜트라가 좀 진출을 하면서 하반기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가 나올 것을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영업이익 측면에서 4년 박스권이었던 대략적으로 한 6천억에서 7천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년도 2025년도에는 한 1조 5천억 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추가 상승이 충분히 좀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관심을 있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종목 더 말씀을 좀 드리면요. 일단 어저께 말씀 좀 드렸던 아모레퍼시픽 말씀 좀 드리도록 할 텐데 중국발 악재가 거의 이제 소멸 단계에 있고요. 또 미국이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확인이 되진 상황에서 이 아마존 프라임 데이 때 전체 화장품 1에서 3위까지 아마존 그룹이 전체적으로 좀 점령을 했기 때문에 어떤 기업에 대한 경쟁력이 충분히 확인이 돼서 중장기적인 성장세가 가능한 상황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22만 원 정도 목표가 말씀 좀 드렸는데 긴 호흡에서는 30만 원까지도 좀 볼 수 있는 매력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셀트리온과 아모레퍼시픽에 대해서 비중 확대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부분들 말씀 주셨어요. 이 종목 외에도 정말 알토란 같은 종목들이 많았죠. IMBDX 같은 경우는 최고가 기준 57%의 수익률을 기록했다라는 점 제가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굉장히 자랑을 하고 싶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익률 1위 전문가분을 모셨는데 그냥 보내드리면 너무 아쉽겠죠. 8월의 전략까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모로 쉽지 않은 시장 환경이 지속되고 있어요. 8월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8월 달도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좀 나오기보다는 어떤 박스권 장세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시장은 이제 굉장히 좀 불확실성을 싫어하는데 이번 주가 가장 불확실성이 좀 크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신다라고 한다면 BOJ 금리 인상 우려가 있었는데 오늘 25bp 금리 인상을 좀 단행하면서 어떤 금리에 대한 우려감이 확정이 되면서
불확실성이 좀 해소된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또 이번 주 목요일 날 새벽에 있을 7월 FOMC 회의가 있는데요. 이때 뭐 금리 인하 가능성은 좀 희박하지만 9월 FOMC 금리 인하 가능성이 거의 페드워치 기준으로 89%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 날 이후에 파월의 이제 기자회견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상원 청문회에서 파월이 지금 고용시장이 냉각되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너무 늦게 내리면 위험하다. 이런 이제 그 비득이적인 발언을 했었는데요. 요게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이번 주 금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확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다음 주에 어떤 반등을 노려보시되 어떤 전체 시장보다는 개별 종목의 경쟁력에 집중을 하시면서 종목을 공략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좀 대응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종목들 많이 공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익률 4대 천왕의 수익률 대결 8월에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수익사왕 함께 하셨습니다. 라스트 빅딜 함께 하시죠. 현재 시간 3시 1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 체크해보고요. 종가 매수 OX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성웅 다올투자증권 차장, 이주연 M인베스트먼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어서 오세요. 두 분과 함께 특징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조선주 안에서 한 종목 좀 보도록 할게요. 삼성중공업 상당한 호실적을 내놨고 시장에서 기대감도 큰 상황입니다. 이 종목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다 종가 매수 의견 주셨고요. 이성웅 차장님 의견 들어볼게요. 우선 2분기 시점 1,307억을 영업이익을 좀 기록했는데 우선 시장에서 예상했던 그 이상 원래 시장에서는 한 거의 이제 한 1,060억 정도가 좀 예상이 됐던 상황이었는데 그 이상의 실적을 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생산성이나 그리고 이 여러 이 삼성중공업의 이 포트폴리오도 좀 다양화되는 그런 부분이 2분기 실적에 반영이 됐던 걸 봤을 때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해양 매출 비중이 그 전에 한 15%에서 20%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뭐 해양 쪽에서 매출이 일반적인 성과보다도 이 마진 부분이 고마진 쪽에서의 그 품목이기 때문에 해양 매출 비중이 올라갔다는 점은 이제 추후에도 영업이익률과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도 이 삼성중공업의 이 추정치를 계속 높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하반기에도 이제 고가 물량 쪽에서의 스틸 커팅 비중 같은 경우도 80%까지 이상으로 늘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삼성중공업의 2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 그 실적도 숫자도 중요하지만 내용 자체가 의미가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물론 이제 주가가 뭐 지난주에 고점을 기준으로 약간 좀 흘러내리는 모습 보여주었지만 그동안에 올랐었던 거에 비해서는 차익 실현은 제한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올해 뭐 카타르를 비롯한 LNG선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올해 연간 목표 수준은 이미 거의 80% 이상 달성한 수주액을 좀 채웠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도 추후에 이제 수주나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을 때는 지난주에 그 고가라고 할 수 있는 12,280원은 충분히 돌파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자, 실적도 좋지만 내용은 더 좋다. 포트폴리오도 다양화하고 있어서 앞으로의 영업이익률을 더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가 된다. 자,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두 분 다 매수 의견을 주셨고요. 자, 다음은 국내 반도체 장비 업체인 YC를 여쭤보겠습니다. 자, 주가가 이틀 만에 반등세로 돌아섰는데 삼성전자와 HBM 검사 장비 납품 계약 소식이 들려왔더라고요. 자, 이 종목에 대한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자, 두 분 매수하실까요? 자, 이번에도 일치했습니다. 자, 두 분 모두 동그라미를 들어주셨고요. 자, 이주연 대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삼성전자의 또 컨퍼런스 콜이 있었는데 좀 상당히 톤이 그래도 좀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이번에 하반기 전망을 좀 보게 되면은 HBM 관련한 내용들이 좀 눈에 띄는데 일단은 이번에 HBM 관련해서는 올해 2024년도에서 전년 대비 약 4배 정도 공급량을 확보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또 올해 대비해서 2배 이상의 공급량을 확대할 걸로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HBM3E 관련해서는 3분기에는 이제 매출 그 수익성이 한 10% 정도 중반 기록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4분기에는 60%까지 매출이 확대될 걸로 현재 기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네.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HBM 관련해서 굉장히 좀 기대감이 형성이 돼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전장의 컨퍼런스 콜 이후로 좀 삼성전자도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고 관련해서 좀 밸류체인이 형성돼 있는 YC도 함께 좀 탄력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삼성전자는 해외 그 외신에서도 이제 그 5세대 HBM 관련한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블룸버그에서도 엔비디아 퀄테스트 승인이 이제 곧 있으면 이루어질 거다. 한 2달에서 4달 사이에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한 8, 9월 정도로 현재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봤을 때 좀 추가적인 모멘텀이 충분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YC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틀 전이었던 것 같은데 삼성전자와 이제 공급 계약을 맺었죠. 1,000억 원 네. 규모의 공급 계약을 맺었고요. 일단 HBM 테스터 관련한 이제 장비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가장 좀 직접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고점 돌파까지는 충분히 좀 트라이 해볼 수 있을 만한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좀 보시면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워낙 반도체 쪽이 들썩이고 있어서 관련된 질문을 좀 더 드려보고 싶습니다. 말씀 주셨던 삼성전자의 컨콜에서 좀 의미 있는 발언들도 있었고 오늘 하이닉스도 삼성전자도 오후장 들어서 많이 튀고 있습니다. 소부장단 안에서도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제 좀 반도체 쪽 투심 회복의 신호로 봐도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일단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네.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 최근의 변동성 자체는 어떤 좀 기대감과 현실 간의 괴리를 채워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고 있었고요. 그래서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변화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이후에 조금 시장에서 기대를 너무 많이 했다 보니까 그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들이 좀 시장의 투심을 악화시켰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일단은 지금 다시금 좀 변동성을 축소하면서 좀 투심을 회복시켜줄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오늘 그 미국장 현재 지금 미국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좋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1%대 중반 이상으로 상승폭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밤에 미국 증시에서 어느 정도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되돌림이 좀 나와주는지 1차적으로 확인을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되돌림의 강도를 좀 일단은 확인을 해보고 되돌림이 어느 정도 세게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긍정적인 모습들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 안에서 빅테크 종목들의 흐름 어떻게 소화해내는지 확인해보자라는 부분들 말씀 주셨습니다. 자, 재건주에서 한 종목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표 시멘트가 최근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종전 기대감도 있고요. 또 더불어서 최근에 정부가 신규 댐을 건설한다라는 이야기까지가 나오면서 이 관련된 모멘텀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엇갈리네요. OX 관련인데요. 이성우 사장님 O 의견 들어볼게요. 우선 삼표 시멘트의 역시 건설 경기나 부동산 경기만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이제 본업에 대한 반등 부분이 크게 나온다라고 좀 볼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O 아니면 X가 아니라 저는 약간 좀 중립 입장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좀 사실이었는데, 근데 하지만 이제 삼표 시멘트가 어떤 이 매크로 지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약간 좀 불안할 수는 있겠지만, 이 삼표 시멘트가 이제 원가 절감이나 여러 가지 노력을 좀 많이 한 그런 구조로 좀 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시멘트 그리고 어떻게 보면 건설 쪽에서의 건자재 기업들 중에서도 그래도 수익이나 여러 면에서는
흑자나 이런 기조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게 바로 삼표시멘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현재 1분기 때, 그러니까 올해 1분기 때만 봤을 때도 평균 시멘트 내수 판매 단가가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매크로 지표에 대한 우려감은 일단으로 봤을 때 올해 상반기만 놓고 본다면 그래도 좀 안정화가 될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삼표 시멘트가 여러 이 신사업 쪽에서 진출을 많이 하고 있어요. 삼표 시멘트도 이제 당장 어떤 건설 쪽에서의 본업으로만 했을 때는 수익을 크게 창출할 수 없다는 걸 좀 알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뭐 로봇 사업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진출하는 점을 봤을 때 이 삼표 시멘트가 이 뭐 시멘트라기보다도 이 건설 쪽에서의 기자재, 이 원료 기업들 중에서는 한번 삼표 시멘트를 한번 좀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지금 급등을 지금 이틀 연속 하고 있잖아요. 재건주와 관련되면서 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거의 4,000원까지 뚫은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만약 4,000원 이상이었으면은 저도 아마 좀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기 좀 힘들었지만 오히려 지금 상승 부분을 좀 반납하고 오늘 종가 수준 3,600원 수준에서는 이 매수 관점을 접근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판단됩니다.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도 튼튼하게 잘 대비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말씀 주셨습니다. 이주연 대표님은 왜 X 주셨을까요? 일단은 최근의 변동성이 또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일단 주의를 좀 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뭐 업황 자체는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삼표 시멘트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시멘트 업체들 대부분이 이제 출하 물량 자체가 여전히 좀 감소 추세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좀 반등의 어떤 좀 숫자로 찍히는, 가시화되는 그런 모습들은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모멘텀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는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삼표 시멘트 같은 경우에는 뭐 삼표 시멘트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시멘트 관련 종목들도 마찬가지인데 대왕고래 관련한 모멘텀도 현재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어제 발표가 됐었던 정부가 뭐 14년 만에 다목적 댐을 건설한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도 지금 뭐 11월 달에 평화 회의를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지속적으로 모멘텀이 나와줄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건자재라던가 건설 기계 그리고 건설 관련 종목들에 대한 순환매가 좀 충분히 이뤄질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다만 지금은 오늘 또 윗꼬리를 길게 달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게 그 뭐 대왕고래도 마찬가지고 다목적 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기술주가 눌리고 시장이 눌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의 수급 위주로 이제 단발성, 테마성 트레이딩 그 관점으로 이제 많이 접근을 하셨던 그런 또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내일 기술주가 또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면은 기존의 테마성 종목들은 힘이 살짝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조금 염두에 두시면서 매매하시는 데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성웅 차장님도 조금 조심스럽게 동그라미를 주셨고, 그리고 이주연 대표님도 이슈에 움직이는 변동성 장세다, 변동성에 좀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주의를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보험사 주가를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한화손해보험 한 달간 주가가 25%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자, 종가 매수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들어주세요. 자, 두 분 다 동그라미를 들어주셨습니다. 자, 이성웅 차장님부터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전에 좀 우려됐었던 자동차 보험 쪽에서의 이 적자나 그리고 이 장기보험 쪽에서 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이제 실적으로도 여러 가지 면에서 이번에 의미 있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우선 지금 현재 그 핵심 그 하나손해보험도 이익 쪽에 많이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이제 장기보험이거든요. 이쪽에서 신계약 같은 경우가 여러 이제 영업 전략을 많이 했었어요. 특히 이제 어린이 쪽이나 이 질병이나 여성보험 쪽에서의 영업에 대한 부분에 드라이브를 많이 거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어서 하나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일반적인 그 전에 우려됐었던 사업 부분 쪽에서의 그 상품 쪽에서의 안정화를 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지금 이제 마진이 많이 남는 그런 구조의 상품을 파는 이 영업을 좀 잘 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자동차 보험 쪽에서 흑자만 전환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동안의 하나손해보험이
그 주가가 항상 저평가 얘기했었거든요. 다른 보험주사들 대비해서도 주가가 잘 안 올라가는 종목이라 볼 수 있겠는데 그거에 대한 이미지를 탈피하면서 주가에 대한 상승 여력을 계속 가져갈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런 부분이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거래량과 함께 그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매수 관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평가 이미지를 탈피하고 추가 상승의 여력도 있어 보인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주연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마찬가지로 일단 최근에 시장에서 좀 조용히 강한 시장의 변동성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주던 섹터가 이제 금융주들이기도 했습니다. 네. 일단 올해 초부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그 기대감 자체가 굉장히 컸었고 외국인들 수급 중심으로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들한테 좀 수급이 집중되는 모습들이 보였었는데 현재까지도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일단은 보험사들 중심으로 지금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탄력세는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해약 환급금 관련해서 해약 환급금 준비제도라고 해서 이제 해약 환급 을 대비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좀 자산을 비축을 해야 되는 준비금을 비축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의 비율을 좀 앞으로 이제 좀 조절을 해야 된다, 좀 줄여야 된다라는 좀 의견들이 많은 상황인데 이거에 대한 좀 개선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주주 환원에 대한 어떤 그 폭 자체가 더 커질 수 있을 걸로 현재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지금 삼성화재가 좀 대장으로 치고 올라가고 있는데 네. 가격적인 어떤 키 맞추기도 충분히 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주 친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 하나 손해보험에 대해서 두 분 모두 종가 매수 의견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K뷰티 쪽에서 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 실리콘2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상반기에 워낙 많이 올라서 더 갈 수 있을지 좀 궁금해지는 게 사실입니다. 이 종목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추가 상승 가능하다라고 보신 것 같은데요. 이주연 대표님 먼저 의견 들어볼게요. 네, 일단은 실리콘2 화장품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하반기가 더 좋을 걸로 현재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였는데 화장품주들 하반기 매출이 훨씬 더 좋았거든요, 상반기보다. 근데 올해도 비슷한 흐름들 좀 이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도 한국 화장품 기업들의 성과가 굉장히 좋았었고요. 그리고 또 11월 달쯤 되면은 또 미국에서 블랙 프라이데이가 또 예정이 돼 있죠. 그래서 일단 이런 일정들로 봤을 때 이 K 화장품 열풍이 좀 지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기조 자체는 더 이어질 거라고 예상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그 화장품주들이 과거에 좀 빠르게 상승이 나오고 나서 최근에는 실리콘2도 마찬가지인데 살짝 기간 조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좀 숨고르기를 어느 정도 하고 다시 한 번 더 매출에 대한 어떤 좀 가시화라던가 실적 성장에 대한 그런 모멘텀들이 다시 좀 반영이 되게 되면은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줄 수 있을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2가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모레퍼시픽이나 아니면은 코스맥스 이런 종목들도 사실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로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화장품주 하반기가 더 좋다라는 부분 말씀 주셨어요. 이성웅 차장님,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우선 거의 이제 두 달 가까이 주가 좀 약간 정체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 근데 올해 초부터의 그런 주가 상승 여력을 봤을 때 최근에 이 몇 달 동안의 주가의 이 지지부진한 모습은 제가 봤을 때 약간 쉬어가는 느낌이 많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이 실리콘트 같은 경우는 화장품을 제조하는 회사는 아니죠. 이 우리나라의 K뷰티 화장품을 직접 사서 유통하는 이 화장품 주라기보다도 또 유통주에 좀 가까운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실리콘트가 올해 상반기 때 실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주목을 좀 받았었지만 가장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은 중요한 부분이 실리콘트가 이 중국 쪽에서 매출 비중이 많이 없거든요. 우리나라 화장품주들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가장 큰 이 주가 약점이 바로 이제 중국 비중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였거든요. 네. 하지만은 이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중국 쪽의 비중이 높은 이 대형 업체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은 주가가 이 화장품주들이 좋았을 때도 잘 가지 못했지만 이 실리콘트나 한 인디 브랜드 기업들 같은 경우가 이제 중국 매출이 아니라 세계 여러 국가에 대한 비중이 넓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이 더 주가에 더 탄력을 받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 중에 가장 선두 업체
자체로 지금 저는 이 실리콘2가 우위에 있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고 있고요. 예. 추후에 봤을 때도 이 실리콘2의 유통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이 현지에 대한 법인을 통한 어떤 이 직접적인 이 매출이나 또 이제 운송 방식으로 좀 잡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뭐 비용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도 좀 긍정적인 요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면서 오히려 최근에 좀 조정 받았을 때 매수 관점 접근해도 무리가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이주연 대표님께서도 화장품주 내에서 볼 수 있는 종목 몇 종목 더 알려주셨는데 혹시 실리콘2 말고도 화장품 섹터 내에서 보고 계신 종목이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이 클리오를 좀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도 클리오.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네.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이제 H&B 채널 쪽에서의 기초 채널 비중이 굉장히 좀 증가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이 그 선두가 바로 이제 클리오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지금 현재 온라인 채널, 그러니까 뭐 쿠팡이나 이렇게 좀 에이블리 같은 채널 전용 쪽을 이용하면서 제품에 대한 강화가 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클리오 투자 포인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마감 시바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7월의) 마지막 거래일 막을 내렸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상승으로 마감이 됐는데 나스닥 쪽이 많이 밀렸죠. AI 쪽 수익성 우려가 확산되면서 나스닥 시장 주요 빅테크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매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또 나스닥 선물 쪽에서는 이 시각 현재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빅 이벤트가 있었죠. 일본은행이 넉 달 만에 다시 한번 기준금리를 25bp 인상했습니다. 여기에 테이퍼링도 동시에 단행하기로 하면서 꽤 매파적인 결과가 나왔다라고 한마디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원달러 환율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FOMC 결과 발표를 앞두고 그 폭은 조금 제한적인 상황이었는데요. 자, 오늘 원달러 환율 하락세를 보였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부터 오늘 하루 동안의 흐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강보합 출발 이후에 장중 꽤나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 보였습니다. 사실 오늘 여러 가지 이벤트를 앞두고 거래량 자체가 조금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결과가 나오고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고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크게 반등을 주면서 지수도 힘을 내줬습니다. 장중 고가 부근에서 마감이 됐고요. 1% 넘게 올랐습니다. 2770선 회복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 움직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은 약세로 출발이 됐습니다. 장중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800선 회복 시도했다가 또 한 번 내려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었죠.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2차 전지 쪽이 워낙 약했는데 그래도 반도체 투심이 살아나면서 소부장단에서 뒷심을 발휘했고요. 지수 역시도 장 막판에 힘을 내주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약보합으로 마감이 됐네요. 800선 지켜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얘기를 꼭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는데요. 참 이번 주 여러 가지 바람잘 날이 없었는데 오늘도 호재와 악재가 혼재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 필두로에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크게 밀렸었는데 AMD가 또 실적을 공개를 했죠.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 특히 AI 쪽 칩 매출이 급증을 했다. 3분기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됐다라는 부분에서 투자자들
투자자들이 주목을 했습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삼전과 SK 하이닉스도 많은 상승이 이어졌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 컨콜에서 HBM 관련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발언이 나왔고요. 투심이 회복이 됐습니다. 3.58% 올랐고요. 83,900원을 기록했습니다. 하이닉스 역시 3% 넘게 올랐고요. 194,600원을 기록했습니다. LG엔솔은 2.7% 밀리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간밤 테슬라의 대규모 리콜 소식이 전해지면서 2차 전지 쪽 오늘 하락세를 기록했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강보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현대차, 기아차 역시도 보합권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현대차는 0.4% 밀리면서 마감이 됐고요. 셀트리온이 2.1% 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밸류업 관련주 내에서도 희비가 조금 교차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최근 연이은 상승을 보였던 KB금융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1.5% 빠지면서 87,900원을 기록했고 반면 삼성물산은 강한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삼성물산의 흐름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포스코홀딩스가 2% 넘게 밀렸고 삼성물산은 3.3%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부진한 실적을 발표한 삼성 SDI 계속해서 주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3% 넘게 밀리는 가운데 앞으로 캐즘에 대한 우려, 업황에 대한 우려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LG화학은 강보합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언급됐듯이 오늘 2차 전지 쪽은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테슬라 관련 이슈들 앞으로 업황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특히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실적도 워낙 안 좋았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4% 넘게 밀렸고요. 에코프로가 3.9%대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바이오주 내에서도 희비가 교차하는 모습이었죠. 장중 변동성이 좀 심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HLB가 3.9% 그 반등에 성공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장중 상승 반전에 성공하기도 했던 삼천당제약은 결국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다음 장 확인해 볼까요? 다음 장에서는 리가캠바이오가 상승 출발 이후에 결국 약세로 반전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5% 넘게 밀리면서 마감이 됐고요. 엔캠은 그런 시장 안에서도 4.8%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앞서서 오늘 반도체 쪽에 분위기 반전이 있었다라는 부분들 언급됐는데요. 소부장단 안에서도 반등이 많이 나와줬습니다. 리노공업이 1.73% 강세를 기록했고요. HPSP 역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짚어봤습니다. 내일의 전략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성욱 차장님, 내일장 전략 어떻게 세워주실 건가요? 우선은 1차적으로 이제 뭐 BOJ 쪽에서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이게 나와주면서 근데 어느 정도 좀 시장도 예상을 했었고 저는 이제 금리 인상 또 이제 또 FOMC에 대한 어떤 결과가 또 나오겠지만 시장은 이미 좀 이런 부분을 선반영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오히려 지금 이벤트 소멸 관점에서 시장은 다시 한번 또 이제 종목 장세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7월 달에 한번 이제 그 수급 주체별로 이 종목들을 보면은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스 그리고 이제 삼성중공업 이 순매수 2, 3위, 1위는 이제 삼성전자고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 금융지주사, 뭐 신한지주나 이런 종목들에 매수를 했던 그런 상황으로 봤을 때 우선 이 8월 달에도 이런 분위기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지금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반도체 종목과 어떤 자동차 종목들을 이 매수하는 것보다도 이 종목별로 순환매 장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수급 패턴을 본다고 하면은 이런 종목들에 대한 바이오 그리고 이 금융 그룹사들에 대한 관심을 좀 매수를 좀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벤트 소멸이 되면서 어떤 종목 장세가 펼쳐질 수 있다. 바이오와 금융주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자 이주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오늘 그래도 기술주들이 좀 반등이 나와줘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그래도 이번 주에 아직까지 긴장을 다 놓기에는 조금 시기상조인 감이 없잖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너무 이렇게 환호하시기보다는요. 오늘 미장 좀 살펴보시고 그리고 미국장 기술주들 되돌림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그게 연속성을 띠는지도 좀 1차적으로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서 일단은 그 반대급부로 이제 그쪽 그 기술주들이 빠지면서 오히려 반사수혜를 받았던 수급적으로 반사수혜를 받았던 업종이 뭐 제약바이오 업종이 있고 뭐 방산이라던가 조선 이런 업종들이 있는데 그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도체 쪽으로 그 반등이 나오면서 수급을 조금 뺏겼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는데 사실 뭐 종목별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업황에 대한 그 그림 자체는 여전히 방향성은 좀 유효하기 때문에 오늘 뭐 단기적으로 좀 변동성이 확대가 됐다라고 해가지고 그 뭐 밀린 특히나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알테오젠도 그렇고 오늘 리가켄바이오도 아까 언급이 됐었는데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사실 좀 관점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일단은 만약에 오늘 밤 그리고 좀 전체적으로 흐름 자체가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내일은 또 이제 그동안에 많이 눌렸었던 시장과 함께 같이 밀렸었던 그런 기술주 중심으로 과대낙폭 종목들이 좀 반등 나오는 그런 기회를 찾아볼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아마 기회를 찾아보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너무 일희일비하지 말자라는 부분들, 뉴욕 증시 안에서 이 재료들을 어떻게 소화해내는지 시세의 연속성도 확인해보자라는 부분들 말씀 주셨습니다. 자, 딜사이트 마감 노트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7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고요. 저희는 8월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